헌법 시간입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학교에서 헌법 강의를 하게 해주시고 강의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중간의 것을 조금 제가 건너뛰면서 너무나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면 25쪽입니다. 3.1운동하고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의 일정들을 쭉 보겠습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의 일정을 쭉 볼 것인데, 여러분 오늘 강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있었고, 또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했겠느냐, 이런 의문도 여러분이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역사적으로 잘못된 그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잡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쪽에서 보면 3.1운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5쪽 그 하단에 보면 3월 1일 날 그 행사는 그 자체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달 4월 13일 날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마지막 줄에 책에 썼지만은 이 대한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경론이 있었습니다. 한 파트에서는 대한제국의 대한은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한 국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나 반대 입장은 일본에 빼앗긴 국호이니까 다시 찾아와서 독립했다는 의미를 살리자, 그래서 대한을 쓰자, 이 두 그룹이 다퉜는데 결국은 빼앗긴 국호인데 이것을 살리자는 쪽에 초점을 두어서 대한이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취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 1000년 동안 우리가 군주제를 유지해 왔거든요. 따라서 바로 공화국으로 가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다음에도요, 바로 공화국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비펀 군주제, 헌법을 두는데 군주를 계속 유지하자,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791년 프랑스 헌법을 보면 이펀 군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군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를 없애고 바로 공화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언제부터 공화국이냐? 1795년 헌법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프랑스 헌법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요, 1789 대혁명 이후에 1791년 헌법, 93년 헌법, 95년 헌법이 세 개가 연달아 있는데 1795년부터 프랑스를 제1공화국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95년 헌법부터 공화제를 처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791년은 입헌 군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선택했죠. 1000년 이상 군주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서는 군주파와 공화파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도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든 임시헌법은요 5번 개정됐는데, 모두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는가 하면 명칭이 바뀌어요. 뭐 임시헌장이다, 임시약헌이다, 이렇게 헌법이란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가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다 앞에 임시란 말이 들어갑니다. 임시헌법, 임시헌장, 임시약헌, 임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 헌법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임시대통령. 제가 책에도 소개했죠. 중간에 보면 임시대통령, 임시의정원. 의정원은 뭔가 하면 지금의 국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스스로가 자신의 헌법의 표제에다가 임시란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더라도 임시대통령,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임시란 말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1919년 이 임시정부를요,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토당토하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둘 것은, 이 시간에 기억해 둘 것은, 임시헌법, 임시대통령, 의정원, 다 임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잠정적인 성격의 국가 체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임시란 단어를, 즉 임시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예는 단 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1919년에 임시헌장, 임시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얼토당토 않다, 이런 뜻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임시정부 요원들을 뽑지를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하단에 보면 3.1운동은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독립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임시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죠. 임시정부 이외에 또 다른 의미는 없겠는가? 있습니다. 27쪽을 보면요, 제가 쭉 하단에 써놨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이 3.1운동을 우리가 맞이해야, 3.1절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뭐라 썼냐면, 첫째, 3.1운동은 국민을 알게 해주었다. 국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첫째가 국민이죠. 요거는 뭐하고 대칭되는 말인가 하면, 한자로 하면 신민. 요게 신이라, 군신 관계할 때 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3.1운동, 이 민주공화국으로 발족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신민. 그러나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자체를요, 한 나라의 주인인 존재로 보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뭐냐? 바로 3.1운동이었다, 이렇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법. 거기 보면 왕의 백성에서 한 나라의 지배 주체가 되고 있는 국민으로 국민의 지위를 승격시켰다. 여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책에 썼죠. 불의에 눈 감아서는 안 됨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그 당시 대한민국은요, 그 대한제국이었죠, 정확히는. 그런 동방에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크기를 보면 전 세계에서 크기가 매우 작죠. 예. 그러나 동방에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했지만 어두운 시대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어섰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일본 제국은요, 수많은 유관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그들의 독립의지까지는
가두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책에다 썼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말은 3.1운동으로 인해서 조선이란 나라와 결별했고 대한제국과도 결별했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고 희생했고 헌신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국주의의 탐욕을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거든요. 제국이 뭔가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큰 강대국이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를 갖다 만들고 또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횡행하던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힘센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동양에 약한 나라들 갖다가 지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시대가 제국주의입니다. 그럴 때 3.1운동은 뭡니까?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탐욕을 우리는 꾸짖었다 이 뜻이죠. 그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200만 명이 나서서 일본에 대해서 항거를 했던 것이죠. 5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항거를 한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 탐욕을 꾸짖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1운동을 본받아서 인도의 깐디의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중국의 오사운동, 더 나아가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의 도화선을 만들어 주었다. 3.1운동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 법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제가 의로운 분노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많이 표출할 때가 많지요. 의로운 분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분노를 모르는 사람은요. 스스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요. 분노 표출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일본은요. 미국을 공격할 때 일본은 그 당시에 그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1940년도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 중국도 공격하고 만주도 먹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 전체를 갖다가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뒷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 게 미국이었다 이런 뜻이죠.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단 말이죠. 알게 해준 것이 그게 바로 3.1운동이 된 것이. 그럼 의로운 분노는요.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계산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큰 힘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을 하시죠. 그러나 그 의로운 분노가 왜 힘을 지니게 되는가 하면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에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이. 내 이 얘기를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또는 불이익이 있을까 그걸 따지지 않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의 힘의 저력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바로 3.1운동의 의로운 분노에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갔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작은가. 한반도도 다 반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5030이라는 세계 클럽이 있어요. 이게 뭔가면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야 됩니다.
이게 5030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몇 개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6번째로 여기 가입됐습니다. 6번째. 재작년에 가입됐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캐나다는 3만 불 넘어요. 근데 여기 가입이 안 돼요. 왜냐면 5천만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는요 5천만이 넘죠? 그러나 3만 불이 안 된단 말이죠. 다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뭐 5만 불, 7만 불 되는 나라가 많지만 실제로는 5천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에 가입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첫째, 그렇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요렇게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7번째네. 죄송합니다. 7번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여기에 5030 클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우리가 7번째 가입됐습니다. 스페인이 8번째 그 가입을 이제 할 거로 했는지 또는 곧 할 거로 보는데 저희와 대한민국이 거기에 이제 같이 5030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스페인은 지금 들어간 것 같기도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게 뭐가 문제인가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울컥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근데 어떤 약간의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젊어서 교수가 됐다가 잘린 다음에 3년 반을 제가 실업자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는데 그때 이후로 보면 제가 어떤 이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든지 또는 뭐 그럴 때는 제가 울컥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약간의 지병 비슷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7번째 가입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저희가 10등, 11등 이렇게 하는데 이건 5030은 7번째로 가입됐는데 또 하나 뭐 했냐면 전 세계에서요 4개의 국제 그 대회를 유치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뭔가면 올림픽,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 4개 대회를 동시에 다 유치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5개 아니면 6개입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걸 5번 정도로 기억하는 5나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엄청납니다. 예. 여기도 가입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말씀드린 월드컵도 유치하면서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었겠느냐. 더군다나 48년에 건국한 다음에 50년에 6.25가 있었어요. 6.25 전쟁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음으로 세계사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전쟁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럴 때 대한민국 남한이 어떻게 했어요? 남한 전체가 폐허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군 기자 영국인가 미국인 종군 기자가 한 말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섰어요. 참 놀랍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됐겠는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걸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뭐 교육열이 세고 뭐 해서 그렇단 말이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라. 그런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 쓰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저도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한 편입니다. 뭐 좀 자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행을 많이 해봤고, 제가 6대주를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뭔가면 남미도 제가 30일 다녀봤고, 아프리카도 제가 25일 부부로 같이 그 퇴직금 제가 미리 다 땡겨 썼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했는데 어디를 다녀봐도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요. 제가 뭐 교환교수를 각각 다 해봤으니까 독일도 1년 했었고, 독일은 뭐 교환교수 2번이나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도 제가 1년 있었지만 다녀봐도 한국이요 참 넉넉히 사는 나라입니다. 예. 조금도 손색함이 없어요. 예, 우리가 고속터미널, 고속도로 가다가 화장실을 가봐도 참 대단하고, 제가 엊그제 저희 동네에 경찰병원 근처에 그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제가 거기 산보를 많이 하는데, 산보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운동장 같은 게 있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화장실이 달려 있어요. 화장실 가보니까 에어컨이 켜 있는 거예요. 그저께 갔는데요. 그 동네 그 화장실에 무슨 에어컨을 킵니까? 예? 요새 선선한데. 근데 아침인데 제가 그때 6시인가 7시 사이에 한번 이제 다녔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대한민국 잘 산단 말이죠. 이런 나라를 보면서 뭐 헬조선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는 우리가 옳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 역시 우리는 또 다른 그 예전에 대한제국이 있었던 대한제국 말기와 같은 이 국제 정세에 똑같아요. 뭐냐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여기에 그 예나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북아의 경랑 속에 대한민국은 놓여져 있다. 그러나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은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아주 강한 나라로 됐는데, 그럼 아직도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네 나라가 여기서 더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일본도 우리보다 세고, 중국도 뭐 G2 국가니까, 또 러시아도 근데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북아의 경랑 하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역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역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9쪽을 보면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란 말을 제가 썼는데, 그럼 이런 겁니다.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는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망명정부는 뭔가 하면요, 본국 정부의 대통령이나 국왕이 급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한 겁니다. 피신한 거예요. 그거를 망명정부라 그래요. 그럼 예전에 프랑스가 나치에 침공받았죠. 드골이 자기 그 수반들을 이끌고 영국으로 피해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걸 망명정부라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 침탈 행위가 종료가 되면 바로 프랑스로 돌아와서 프랑스 정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임시정부였거든요.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부로 바로 회복될 수가 없었다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임시정부를요, 이 망명정부로 인정받으려고, 즉 연합국에 속해서 중국과 함께, 미국과 함께, 영국과 함께 일본과 싸웠다는 나라의 독립된 나라의 일원으로서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승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미국과 중국 역시 우리나라를 임시정부를요,
임시정부라고 했지 망명정부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강제 폐위된 고종을요 연해주로 데리고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이 가서 했으면 망명정부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독립운동의 정통성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민심을 통합하는 데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독립외교, 독립운동의 구심점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일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시 뭐 고종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종은 무능한 임금인 게 틀림없는 것이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빼앗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람에겐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가 살지는 않았지만요.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당시 3천만 대한민국 조선 동포였었는데 3천만 명이 동시에 꿈인가 생시인가를 경험했던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그게 45년 8월 15일 날의 해방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여러분 전체가 꿈이냐 생시냐를 동시에 느끼는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 어느 학생이 뭐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그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들어갔단 말이죠. 꿈이냐 생시냐 이럴 수 있겠죠. 뭐 삼성에 입학을 했다. 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면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몇 사람이 느낄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느꼈을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죠. 1945년 8월 15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룬 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해방 이룬 건 아니죠. 어떻게 해방됐죠? 우리를 통제했던 일본 제국이 연합국에 의해서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뿐입니다. 따라서 해방된 것이 엄청나게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45년 8월 15일을 많은 책자에서는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그러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써도 새롭게 빛을 회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이라고 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일반 책에도 그렇고 뭐 나무위키나 뭐 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날은요 광복절이 아니라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 진짜 광복은요 48년 8월 15일이 맞는 것이에요. 이게 광복입니다. 광복. 여러분 그러면 아니 45년도도 빛을 본 것이고 48년도 빛을 봤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틀린 거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놈 중에서 45년 8월 15일과 48년 8월 15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더? 45년은요 우리가 스스로 해방한 날이 아니에요. 일본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나 48년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날이에요. 뭐가 더 의미가 있죠? 48년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기쁘기는 45년이 너무 기쁘잖아요. 일본 치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기쁜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념을 한다면 48년 8월 15일이 맞다는 뜻이. 제가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광복절이라는 단어는 언제 만들었냐면 최초의 48년 8월 15일 전에 이승만 정부가요 어떻게 했냐면 그 국경일에 관한 그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이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어요. 3.1절 이제 해서 이 48년 이제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이다.
48을 안 썼죠. 그럼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이다 있었어요. 독립기념일이란 말은 48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국회가 독립기념이란 말을 바꿔요. 광복절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결국 법적으로 보면 광복절은 독립기념일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생겼고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 광복절 그러면 뭐 해방이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헌법 교수로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것은 뭐냐. 앞으로 8월 15일이 두 개가 겹치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 3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부는요. 만약 내년도 8월 15일 날이 되면 해방 몇 주년, 건국 몇 주년 요렇게 두 단어를 써가지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제 말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8월 15일 날이 같으니까 해방인지 건국인지 또 일부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부정한단 말이죠. 1919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내년도가 2023년 아닙니까? 23년이면 23을 빼면 얼마지? 그럼 이게 75죠. 그러니까 해방 78주년, 건국 75주년 이렇게 두 단어를 써가지고 기념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똑바로 안 해놓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 건국이 48년에 됐느니 안 됐느니 말이죠. 그런 소리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복절은 독립기념일이라는 단어를 국회가 광복절이라는 말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5년부터 48년까지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쭉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45년 8월 15일 전에 이 국제회의가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국제회의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생각할지 몰라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지만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은요. 제가 써놨어요. 책에 30페이지예요. 중간에 보면 1943년 12월 미영중 카이로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여러분 43년이 카이로 선언이 왜 중요하냐? 43년은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죠.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집트의 카이로죠.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한국을 적절한 때가 되면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 약속을 한 최초의 국제 약속입니다.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 있던 많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을 독립시켜준다. 일본만 패망을 하면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회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법시험이나 헌법 시험을 낼 때 이걸 자주 물어봐요. 이제 포츠담 선언이 있고 얄타가 있고 카이로가 있고 모스크바 외상회의가 있는데 헌법 교수들은 질문에서 이 카이로 선언을 아는지 모르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국제회의가 뭐냐? 카이로 선언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45년 2월 책에는 이제 안 썼는데 45년 2월 달에 회의가 있고 45년 7월 달에 회의가 있어요. 국제회의가. 7월에 열린 게 포츠담이고 2월에 열린 게 얄타입니다. 얄타.
여러분 뭐 얄타 회담을 아실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얄타 회담은 45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은 독일에 대해서 항복을 촉구하는 국제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츠담은 독일의 도시예요. 그때 5월인가 독일이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독일에 모여가지고 이것은 일본의 항복을 촉구하는 국제회의입니다. 2월 달에는 독일 패망을, 독일을 니네만 항복해라.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일본 보고 항복하라. 요겁니다. 그런데 포츠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얄타를 제가 왜 얘기하느냐? 얄타는 이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얄타란 도시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크림반도라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크림반도 내에 있는 휴양 도시가 얄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림반도는 어떻게 됐죠? 2014년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 크림반도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금년에 전쟁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봐서 이 크림반도를 회복하려고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이 크림반도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 도시가 뭡니까? 얄타입니다. 얄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이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 이 뜻입니다. 그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정리해요. 43년은 뭐라고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적절한 때에 독립시켜 주겠다. 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 2월 달에는 얄타에서 독일의 항복을 촉구했고 독일이 항복하니까 7월에 독일에 있는 포츠담에서 만나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다. 이 뜻입니다. 이거 세 개예요. 세 개. 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헌법 교수는 잊어버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잊어버리셔도 그게 뭐 탓할 일은 아닙니다. 또 자주 잊어버려야 또 이 교수도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0페이지의 하단에 보면요. 그럼 이제 45년도에 쭉 보면 45년도에요. 도표를 보면 45년도에 별로 다른 일이 없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 자 8월 15일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해 말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외무부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하느냐? 지금 모스크바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을 독립을 바로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5년간 미영 중소 네 나라에 의해서 5년간 신탁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네 나라의 지배를 받은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런 결정을 45년 12월 달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이제 독립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네 나라에 의해서 5년간 지배를 받는다? 이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신탁 통치는요 독립을 무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없던 거로 하는 거예요. 조선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 그래서 다들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는요. 그래서 남한에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박헌영이가 만든 공산당이 있었는데 공산당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네들도 인간이라면 이걸 찬성할 수 있겠어요? 반대했어요. 그게 이제 12월 29일날 그래서 이승만, 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탁통치 반대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박헌영도 다 가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흘 지나서 책에 나오죠. 2월 2일이야. 1월 2일. 46년 1월 2일에 이 공산당들이요. 찬탁으로 바뀝니다.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소련이 보니까, 소련은 지금 이미 북조선을 자신의 위성국가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조선인들을 갖다가 이 심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게 반대를, 이 의견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계략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신탁 통치를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찬성하는 사람을 하게 되면 이 찬성하는 사람 중심으로 위성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야심이 소련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저는 뭐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교수지만 제가 보수 우파에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의 논리만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올바른 학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한 다음에 뭐가 옳으냐를 우리는 판단해야만 확신이 더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공산당도 찬탁을 반대했단 말이죠.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소련 입장에서는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공산당으로 하여금은 예컨대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는 아마 그 내용을 안 쓴 것 같은데 1월 2일 날 예컨대 지금 돌변했잖아요. 1월 2일이 뭐였냐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했던 것이. 그랬는데 그날 가가지고 찬성으로 이 대회 내용이 바뀌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자, 넘겨보십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정리할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두 말을 할 수가 없죠.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은요,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독립을 해야 되는데 왜 내 나라의 지배를 받냐 말이죠. 그렇다면 민족의 분열을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신탁이에요, 반탁이에요? 예? 찬탁이냐 말이죠. 찬탁하는 사람들이 민족 분열을 꾀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국토를 남북으로 나누게 한 원흉이 누구냐 말이죠. 그게 반탁이냐 찬탁이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런 뜻이. 당연히 찬탁한 인간들이 민족을 분열시켰고 국토를 분열시킨 원흉이다, 민족 반역자다 말이죠. 제가 잘못된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인간들이 남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탁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 민족에 대한 수모이자 능욕이다, 이 뜻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갖다 선동해가지고 찬탁 쪽으로 밀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책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어떤 걸 공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 공산당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 남로당이라는 이 공산주의 정당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공산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남로당이라는 단어도 막 나온단 말이죠. 대한민국에는요, 조선 공산당이 있었어요. 남로당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조선 공산당이 1925년도에 만들었어요. 이때 이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 박헌영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박헌영, 조봉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고려 공산당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 공산당이라고 했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코리아 아니고 영어 이름이 코리아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려에서 나면 고려. 고려를 이 영어로 하면 코리아 또는 꼬레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초선이 아니라 조선이 아니에요. 고려란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조선공산당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이 중국이나 연해주나 이런 데서 공산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공산당 이름이 고려공산당입니다. 고려공산당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헌영이는요, 조선 내에서 만든 이름을 조선공산당이라고 했던 것이. 그 남쪽에서는 조선공산당, 박헌영이가 당수입니다. 그럼 그 당시 김일성이 북한에 있었거든요. 김일성이는 박헌영보다는 존재가 미미했습니다. 미미했는데 이 공산당 원칙은요, 한 나라의 공산당은 하나밖에 허락 안 합니다. 이게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남조선 내, 그냥 남조선이죠. 남조선 내에 지금 조선공산당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북한에는 공산당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의 위치는 남한에 있었고 당수는 박헌영이고 김일성이는 뭐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북조선에 있는 브랜치, 분국의 장이 김일성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다가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이 스탈린은요, 김일성이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왜 높게 평가하느냐? 상품성이 좋았다는 뜻이. 공산당 이론에 대해서는 박헌영이가 훨씬 더 박식한 사람입니다.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허우대도 좀 김일성이가 좋아 보이고 여러 상품성이 좋아 보이니까 소련은요, 김일성이를 약점을 해서 얘를 이 최고 지휘자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박헌영이가 김일성보다는 10살인가 8살 더 위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을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하는 말이, 스탈린이 뭐라 했냐면 이 한반도에, 조선에 공산당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당이라고 개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요, 처음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질문은 사회주의화 시킵니다. 그렇고 이 사회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가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나라는 뭡니까? 공산주의가 궁극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보통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를 공산주의로 바꾸려면 중간에 과도기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보통 사회주의화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련은요, 자기네 나라가 스스로 공산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스탈린의 그 당시 얘기는 니네는 아직 소련과 같은 공산당이 될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당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때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이.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명칭을 바꾸면서 북한에는 북조선 노동당, 즉 북노당이 만들어지고 남쪽에서는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북노당이라는 단어는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정당이니까 그렇다. 그러나 우리 귀에는 늘 남노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따라서 그것은 조선공산당이었다가 스탈린의 권유로 인해서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뀌게 된 것이다. 남쪽에 있는 노동당이기 때문에 남노당이었고, 대한민국 내에서 공개 비공개로 암약한 존재가 바로 남노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두시면 이제 이 책을 읽으실 때도 훨씬 이해도 빠르고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균형 감각 있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조선공산당과 남노당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북한은요, 그 전에 이 조선공산당 1925년에 만들었잖아요. 제가 잠시 후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이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45년부터 48년 사이에서도 이 남한 내에 옛날 표현을 하면 남조선이죠. 남조선 사회에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70%가 넘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했겠느냐.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세계 최초의 공산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1917년이에요. 그러면 소련은요, 소련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련은 자신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죠. 따라서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외국에다가 자꾸만 전파해서 이 동조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 이념이 괜찮거든요. 한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90%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도 어떤 이제 슬로건이 있었냐면 97%가 3%를 먹여 살린다. 그건 실제로 그 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97%가 3%를 먹여 살린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럼 97%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여러분 그 매력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소련이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워서 근로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지주계급 밉단 말이죠. 대기업 밉단 말이지. 관료들 밉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이나 그 소련의 학자들하고 이제 뭐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그 나라 갔었거든요. 가서 보면 그 대학 총장 옆에 잘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과 교수인가 해서 물어보니까 그 총장 운전수예요. 총장 운전수가 총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저 운전수가 저기 있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육체 노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운전수가 그 총장 못지않은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근로자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든다 하니까 대부분 넘어갔어요. 그래서 소련 밑에 있는 몽골 넘어갔죠. 그다음에 북한도 이제 넘어갔죠. 중국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넘어갔죠. 그다음에 동유럽의 상당한 나라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20세기에는요, 20세기 초반은 정치학자들의 얘기가 공산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막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레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이죠? 자,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사람들은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소련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강하게 받았던 것이. 그 레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독립자금도 대줬습니다. 또 우리는 소련이 고맙죠. 그 다음에 소련의 나라가 보니까 이거 괜찮단 말이죠. 그걸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든다. 약자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돈도 대주고. 우리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레닌이요, 먼저 약소국을 갖다가 독립시키는 원칙을 먼저 발표합니다. 그게 레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25년도에
한반도 내에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는요, 이게 옳다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제 공산당을 왜 만들었냐 할지 몰라도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일제가 이 공산당을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는 눈에 가시란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탄압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에 만들어졌지만 일본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산당 활동은 제대로 활성화가 못됐던 것이.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소련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한 나라의 시스템이 참 옳은가 보다. 괜찮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승만 박사를 따르는 몇 명도 있었지만 가장 리더 중에는 그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리더가 어떻습니까? 이 좌파 쪽에 속해 있었다는 뜻이죠. 그 당시는 좌익, 우익이라고 했습니다. 좌익 또는 우익.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좌파, 우파란 말 쓰는데 이 용어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왼쪽파, 뭐 우파, 오른쪽파 그런데 저는 좌익, 우익 이 전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보수 우파는요 한마디로 우익이고,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우익이다, 오른쪽 날개다 뜻이. 왼쪽 날개 이거는 통제경제,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좌익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좌파 우파는요, 여러분 우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다시 또 갈리죠. 여러분 우리나라 우익정당을 보면 우리 자유통일당 우익정당이죠. 국민의힘도 우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좌익도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단 말이죠. 정의당은 좀 더 좌에 속해요. 그렇죠? 우익에 있는 국힘이나 자유통일당을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힘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익 중에서도 좌파냐 우파냐가 좀 우리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좌파는요 이런 거예요. 우익에 속한 정당들 중에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통일당은 그런 게 없지만 뭐 자유통일당 내에 고용일 부대표라고 있죠. 그럼 고용일 부대표 파냐, 그 다음에 뭐 김학성은 뭐 거기에 지분도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김학성 파냐, 고용일 파냐, 그건 하나의 파야 파, 그렇죠? 그 작은 단위예요. 큰 단위는 좌익, 우익이다 이렇게 좀 보고자 하는 것이. 하여튼 우리가 그건 좀 생략합시다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1925년에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소련은요 1917년에 세계 최초로 공산화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 91년에 망했단 말이죠. 그렇죠? 73, 4년 만에 그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했다는 것이 종주국인 소련에서 인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내렸단 말이죠. 이념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 망한 이념을 좋다고 따라가는 이 주사파 세력들은요,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 7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70년 전에는. 저도 예컨대 그 당시 이런 일제체에 있었으면요, 제가 지주의 아들이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청년 김학성이었으면 야 이거 말이야
응?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97%의 나라를 만들자 말이지. 그럼 거기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뜻이. 따라서 이런 공산당이 만들어졌다는 걸 크게 잘못됐다 보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본질 자체를 그 당시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한 분의 리더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광훈 목사님 같이 깨어있는 선지자와 같은 목사가 계셨기 때문에, 리더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목사님들 강조하시지만 광화문 세력의 그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24만 표를 극복했을까요? 저는 단언코 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죠. 아마 그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인정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는 것이. 아마 인정하고 있을 것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이 전광훈 목사님 같이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목숨 건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19년에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임시정부의 한 60-70%가요 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뭐 불가피하다고 좀 봤던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 김원봉이도 예컨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원봉이는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김원봉이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인간은 자신이 이끈 이 의용대를요, 중공군 군대와 연합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중공이었죠. 중공군의 8로군에 같이 합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광복군에서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인간은 우리 해방이 되니까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인민군을 창설하는데 주역 역할을 하고 북한 내에서 장관급의 일을 했던 것이. 그런 사람은요, 대한민국 독립 역사에서 일단은 가로 밖으로 놔야 된다 뜻이. 독립운동까지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 저도 찬성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야 된다 뜻. 그것으로. 근데 문재인이 뭐라 말했습니까?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라고? 이 죽일 놈이죠. 김원봉이는 인민군의 뿌리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걸 현충일날 얘기를 하면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모든 그 전사자들이 계신 현충원에 가서 인민군의 뿌리인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은요, 열받는 거죠. 저 죽일로 해당 말이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완용이는요, 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조선의 3대 글씨 3대 명필가에 속해요. 그러나 추사 김정희와 같은 레벨의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책에 보면 이완용이가 3대 명필가 중에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3대건 4대건 5대건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 그가 비록 글씨는 잘 썼지만은 대한민국을 일제에 팔아먹은 인간 아닙니까? 매국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나라를 넘긴 거와 글 잘 쓴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판단해서 글 잘 쓰는 이름 속에 이완용이를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원봉이가 근데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건 맞지만 그가 그 군대를 이끌고
중공군에 합류했다가 인민군 창설의 기본이 된 인간이라면, 그러면 그건 다 빼고 얘기를 해야 옳다는 거죠. 대한민국과 적대적인 북한에 거기에 가서 이 장관을 했단 말이지. 대한민국을 갖다 공격했단 말이죠.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국군에 뿌리란 말 합니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이 문재인은 이게 죽일 놈이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다음에 됐죠? 자, 그럼 8월 15일에 했으면 여기가 이제 12월 달에 아까 얘기했죠? 모스크바 외상회가 있었고 신탁 통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이듬해 46년에 와서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한에서는요, 첫째, 여러분 이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2월 달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인민위원회. 얘들은 항상 위원회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2월 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자, 이건 뭐를 의미하죠? 김일성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인민위원회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임시자를 붙인 겁니다. 임시정부와 마찬가지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46년 11월 달에요. 북한이 지네가 선거를 해요. 자체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자를 떼버리고 인민위원회라고 합니다. 인민위원회. 46년 11월 달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이 인민위원회는 뭡니까? 북한의 사실상의 정부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33쪽에 나와 있는데 제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3월 달에 요건 임시인민위원회고 3월 달에는 북한이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북한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북한 지역만 농지개혁을 해요. 그거 왜 하죠? 자기가 실제로 북조선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농지개혁 하려면 남한과 북한이 같이 해야 되는데 지네만 해, 자기네만. 그래서 어떤 원칙을 하느냐?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자, 무상 분배라고 하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일단. 그러나 무상 몰수는요,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무상으로 다 뺏는 거예요. 근데 저항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항하면 반동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 이념을 반하니까 죽이거나 다 뺏는 거예요. 무상으로 몰수했어요. 따라서 북한 전역을요, 25일인가 20일인가 걸쳐가지고 농지개혁을 완성합니다. 왜? 무조건 뺏었으니까. 뺏어가지고 나눠주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상 분배란 말은요, 실제로 개인들에게 농지를 준 건 아니에요. 북한은.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개인에게 사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경작권만 주는 거죠. 경작권. 경작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예요. 그러나 북한 주민은요, 두 손 들고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주의 소장농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일제 때도 소장농,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당연히 소장농이겠죠. 그랬는데 북한이 보니까 이 지주들의 땅을 다 뺏는 거예요. 그럼 지주들의 땅을 뺏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 않죠. 자, 뺏기는 사람은
저 죽일 놈들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요 내게 뺏기지 않으니까 기분이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춘천에 살면서 주일날 예배를 보러 서울에 올라옵니다. 경춘선을 고속도로 탄단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올라올 때는요 아침이니까 상행선이 안 막혀요. 그럼 내려갈 때는요 그 다시 올라오는 상행선은 노상 막힙니다. 청평까지 어떤 데는 차가 막혀요. 서다가다 와요. 그러나 주일날 서울서 내려갈 때는요 거의 차가 아주 신나게 달립니다. 상대편은 막히고 저는 안 막혀요. 그럴 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안 됐다. 언제 이게 서울 도착할까?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요 기쁨이 충만한 건 아니지만 절대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내 차가 안 막히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모시고 춘천을 한번 내려갔어요. 주일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쪽 차는 한참 막히고 있는데 우리 이 차선은 안 막히는데 신나게 쌩쌩 달리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여쭤보니까 한 목사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자 상당수의 지지들이 땅을 다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땅 없는 사람은 신나. 만평 가진 놈이 땅을 다 뺏기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내 땅이 아니니까. 무상볼수였어요. 근데 이제 경작권을 줬어요. 경작권을. 그러니까 소장농이었을 때보다는 경작권을 주니까 훨씬 더 떳떳하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또 거기 남아서 저항한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의 주민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가 46년 2월이니까 이승만 정부가 시작되지 않았죠? 우리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이 2년 동안 남쪽은요 농지개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수많은 농민들이 우리도 북한과 같은 농지개혁을 해달라고 원성이 높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늦었을까요? 남의 땅을 그냥 뺏는 법이 어딨습니까? 그 상식에 맞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은요 49년 다시 50년 6.25 전쟁 한 달 전에 농지개혁을 사실상 완료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50년 5월 달에 이게 거의 다 완성되거든요. 그럼 북한보다 몇 년 늦습니까? 4년이 늦어요. 4년이.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컨대 이 대지주들과 이 짝짝꿍 해가지고 농지개혁을 갖다가 게을리했다. 이렇게 또 좌파들은 말도 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느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왜 이 남한에서는 무상물수가 아니라 유상물수에 유상분배를 한다는 뜻이. 남의 땅을 그대로 뺏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 뜻이. 그러니까 유상물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분배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지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에 잡음이 없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한 농지개혁이었기 때문에 잡음이 별로 없고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업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두 번째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농지개혁을 성공리에 맞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농지개혁을 성공에 마쳤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요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됐던 것이, 이런 남미나 멕시코나 필리핀은요 농지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을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70년도 80년도에요 전 세계의 그 책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이런 대만 등이 어떻게 농지개혁을 성공시켰느냐 성공 사례를 발표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에 정말로 중요한 기초가 된 것이죠. 제가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농지가 많았겠어요?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쥐꼬리만한 땅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할아버지들은요 할머니들은 주거라고 일을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우리 이 부모님이나 그 부모님 때에 속한 분들에게 뭘 했습니까? 교육을 시킨 것이에요. 중학교를 보냈고 고등학교를 보냈고 대학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 주거라고 일을 해가지고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 먹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우리 부모님 때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 48년 5월 10일 총선거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 70% 80%가 문맹이었어요. 문맹. 글을 못 읽어. 얼마나 여러분 무지인 줄 압니까? 1, 2, 3, 4, 5, 6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아니 어떻게 1, 2, 3, 4를 모르느냐? 아니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투표할 때 그 후보가 있으면요.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을 같이 동시에 그림에 벽보에 붙였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생활할 때 짝대기를 두고서 계산을 했거든요. 1, 2, 3을 제대로 못 읽어줘. 한글을 못 읽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옆에 짝대기 1, 짝대기 2로 해가지고 후보자를 벽보에 붙였던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작은 그 농지라도 주거라고 일을 해서 우리 부모님 때를 갖다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농지개혁을 성공리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요. 북한은 자 3월에 농지개혁을 했어요. 북조선만 농지개혁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북한만의 나라를 지금 만들겠다. 그 전초작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11월 달에 선거를 해가지고 임시인민위원회가 인민위가 됐죠. 그 다음에 이듬해 47년이요. 뭐 책에는 이제 써놨지만 꼭 뭐 암기를 안 하셔도 될 텐데 47년 1월인가에 북한은요. 47년 12월에 북한은 화폐 개혁을 합니다. 북한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북한 돈을 만드는 거예요. 요때만 해도요. 북조선이 남조선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제가 압록강에 그 수력 발전소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 있었죠. 흥남이나 뭐 원산이나 거기에 엄청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듯이 수많은 이 농사 짓기 위해서 비료를 만드는 게 북한에 있었습니다. 또 이 전기 공급을 갖다가 이 수력 발전소가 해줬단 말이죠. 남한은 그런 게 기반 시설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훨씬 더 우리가 못 살았다 이 뜻이. 그럴 때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화폐 개혁을. 잘 알아두세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일본 사람이 일본 치하에서
쓰던 일본 돈으로 우리가 거래했습니다. 일본 돈으로. 비참했죠. 해방됐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돈을 찍을 기회가 있습니까? 일본 화폐를 썼다니까요. 근데 북한이 먼저 북한 화폐를 쓴 거예요. 북한 화폐를. 그러면 북조선에 있었던 수많은 못 쓰는 일본 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돈을 그 못 쓰는 걸 갖다가 버리지 않고 그걸 몽땅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씁니까? 남쪽으로 몰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로당의 자금으로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꼭 먹고 알 먹은 거예요. 화폐를 만들어서 독립된 나라임을 만들게 기초를 만든 것이고 남한과 달리 하겠다 이거예요. 못 쓰는 일본 돈을 갖다가 남쪽으로 다 내려보내니까 그 남로당에서 그걸 받아다가 돈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48년 2월 달에는요. 북한이 조선인민군을 만듭니다. 군대도 만들어요. 자, 토지개혁도 해. 그 다음에 화폐도 자기네가 고쳐. 그 다음에 인민군 만들어. 그게 무슨 작업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된 국가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정지 작업을 북한은 싹 다 했던 것이에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제가 뒤에도 말씀 올리겠지만 아니 예컨대 지금 이 북한은 차곡차곡 자신의 정부나 국가를 만들려고 완성체를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당시의 남조선도 북한 체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된 작업들을 해왔단 말이죠. 남한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그럴 때 남한은 어떤 사람이 싸웠습니까? 북한과 같이 우리가 민족 국가를 만들자. 그런 사람. 북한 체제가 어떠냐 말이지. 그래서 북한과 같은 체제를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나가자. 그런 사람들이 남로당의 주축을 이뤘던 것이죠. 그러나 안 된다. 북한과 같은 통제경제, 인민민주주의 이것은 허락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남한 내에서의 우파 세력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리더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김구 같은 경우는요. 남북 합작을 하자는 사람이에요. 남북 합작. 남북 합작을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또 하나 좌우 합작. 남한 내에서의 좌와 우가 합쳐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 보자. 그게 좌우 합작입니다. 남북 합작은 김구였고 남한 내의 좌우 합작은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뭐 그렇게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 중심으로 한 것은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하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걸어오신 길은요 상당히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 이 뜻입니다. 그럼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끝내겠어요. 제 책에 보면 이승만 박사의 정읍발언이 정읍발언. 뭐 한 5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46년이니까 여러분 봐요. 45년 12월 달에 신탁 통치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46년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승만과 김구, 김규식 같은 사람들은요 영원함을 순방하면서 반공, 반탁의 강연을 합니다. 그러다가 6월 3일 날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 가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책의 34쪽이에요. 이 둘째 줄입니다. 통일정부를 고대하지만 여의치 않으니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소련이 철수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된다는 소위 정읍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읍 발언을 가지고 이 좌파들은 이승만 박사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단독정부 구성을 이제 이승만 박사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융단 폭격을 간단 말이죠. 첫째 제가 썼어요. 단독정부는요 누가 먼저 구성했습니까?
소련이 먼저 구성한 것이. 그렇죠? 46년 2월 달에 저 임시위원회, 3월 달에 농지개혁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승만 박사의 6월의 발언은요, 소련의 이 단독정부 구상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야, 북한은 지금 임시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농지개혁도 다 했단 말이죠. 그 흐름을 보니까 그 단독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먹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이 다 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소공동위원회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뭐 이런 거예요. 연합국의 승전국 보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런 나라가 이제 승전국인데 극동아시아 문제는 영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관심이 없단 말이죠. 누가 관심 있냐? 미국과 소련만이 관심 있는 것이. 소련이 관심을 보였겠죠. 미국도 대응 세력으로서 관심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맞는 정부를 만드는데 누가 지도할 것이냐. 미국의 그 군사령관과 소련의 군정사령관이 미소가 만나서 한국에 가장 적합한 정부를 만들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미소공동위원회예요. 2번 열렸습니다. 2번 다 결렬됐어요. 첫 번째가 이 46년도 3월 달에 미소 공의가 열렸어요. 그랬는데 5월 달에 결렬됐습니다. 결렬됐는데 결렬된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소련이 뭐라는 거냐면 미소공동위원회 열리면서 북한이나 남한에 있는 각종의 정당이나 단체들을 참석시키도록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소련이 뭘 요구했느냐? 남한 내에서 신탁 통치를 반대한 정당이나 단체는 이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미국은 그 왜 그러냐 말이죠. 아니, 둘이 합쳐가지고 예컨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 반탁의 사람들은 왜 참여를 못하게 되느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쌈박질을 해가지고 1차 회의가 5월달에 결렬됐습니다. 그럼 결렬될 때 어떻게 하죠? 차기 회담 날짜를 보통 정해요. 오늘 좀 열받았으니까 그만두는데 한 2달 후에 다시 모이자. 그랬는데 이때는요. 무기 휴회입니다. 에이 다 때려쳐. 다시 안 만나 이 말이네. 이 정도로 감정이 격화돼서 회의가 결렬됐어요. 여러분 책을 다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다 나온단 말이죠. 5월 달에 결렬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승만 박사는 뭐라 얘기합니까? 북한은 2월과 3월에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3월에 모였는데 5월에 결렬됐고 그것도 무기 휴회가 됐단 말이죠. 다음 날짜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찰나가 언제입니까? 6월에 6월이니까 이승만 박사는 뭐랬냐면 야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됐고 북한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한에 임시정부라든지 또는 임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이승만 박사의 46년 6월의 정읍발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으로 단독정부를 만들자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해보세요.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해보란 말이죠. 정읍발언의 취지가 우리만의 단독정부를 만들려고 한 취지냐 말이지. 북한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린 나름이라도 노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발언이 바로 46년 6월에 있어진 정읍발언입니다. 그럼 날짜까지 이 달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5월달에 결렬됐어요. 예?
46년도에는 북한이 그런 토지개혁과 인민위를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놓고서는 리더는요,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임시정부라든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 전략으로서 시기적절한 결단적인 발언이다, 이런 뜻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김구 선생이요, 남북 협상을 통해서 뭐 통일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허망된 것이다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35쪽 이 5번 전 좌우합작위원회 전까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